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이종필입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R&D 대전이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는데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의 의미를 소개하는 강연이 있다니까 여러분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죠? 아닌가? 저도 많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사실 노벨상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잠깐 이렇게 관심이 증폭되다가 또 평소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별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그죠?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떤 거냐면은 며칠 전이 그 유명한 초코 과자 데이였죠, 그죠? 자, 받아보신 분 왜 이렇게 없어요? 다들 못 받아봤나? 예, 저도 뭐 못 받아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기념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초코 과자를 받을 것이냐, 과연 누가 나한테 혹시 줄까 안 줄까, 나는 또 누구한테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지 뭐 노벨상을 누가 받았니, 뭐 신의 입자가 어떠니, 그런 거 우리 일상생활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초코 과자를 받아서 먹으면,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구나, 그러면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야, 이게 뭐지? 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런 말이 그냥 나오죠. 대체 이거는 뭘로 만든 과자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기한 거, 재미난 거, 별난 거,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저게 대체 뭐냐? 그리고 저거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그냥. 우린 인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 세상이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이 가진, 어쩌면 우리 인간만이 가진 가장 고유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이 아닐까. 우리 인류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생겨나서 처음으로 던졌을 법한 질문 랭킹 5 안에 저는 이 질문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만약에 이 광활한 우주에 어디 저 멀리 뭔가 인류 말고 다른 외계 생명체가 있다, 그래서 걔네가 상당히 고등 지적 능력을 가진 애들이다, 그러면 걔네들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 우주는 도대체 뭐냐 정체가,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온 것이, 그게 바로 과학의 역사고 철학의 역사고 또 인류 문명의 역사입니다. 자, 문헌적으로 남아있는 이 질문에 대한 최초의 답이 뭐냐면은, 혹시 알아요? 뭔지? 물이죠, 물. 이게 금방 답이 나오시네.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 들어보셨죠? 이분이 기원전 650년경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그렇다는 거지, 뭐 그 이전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겠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사원 소설 들어보셨죠? 흙, 물, 불, 공기. 근데 현대 과학자들은 만물이 뭘로 이루어졌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원자? 그런데 좀 자세히 보니까 20세기 과학이 발전하면서 원자 속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보게 되니까 원자는 그 안에 전자하고 원자 핵이 있어요. 그죠? 전기가 마이너스인 게 전자고 전기가 플러스인 게 원자 핵이죠. 맞아요? 그리고 원자 핵은 다시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다시 쿼크라는 소립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게 돼요. 이게 불과 한 5,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알게 된 게. 그래서 세상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은 쿼크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맛있는 초콜릿 과자가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결국은 전자하고 쿼크입니다. 결국은 이게 20세기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쿼크하고 전자는 직접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인데
이거 말고도 힘을 매게 하는 입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여러분 지금 이 홀을 가득 메우고 있는 빛. 요게 힘을 매게 하는 입자 중에 대표 주자고, 실제로 자연에는 그 빛과 마찬가지로 힘을 매게 하는 그런 입자들, 빛의 4천 형제쯤 되는 얘네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숨겨진 형제들이. 어쨌든 이것이 세상 만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20세기 과학자들이 답변이에요. 세상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대한. 그런데 이 20세기 과학자들이 단지 그냥 뭐 쿼크다 전자다 이제 요렇게만 본 게 아니라 그 소립자들 사이에 뭔가 독특한 대칭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대칭 관계예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여러분 사람은 보통 보면은 이게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죠?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있습니다. 거울에서 보면은 내 원래 모습과 거울에 비친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그건 사람 몸이 대체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소립자의 세계에도 뭔가 수학적인 대칭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대칭 관계로 쿼크나 전자나 빛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틀을 다 아울러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표준 모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이 2500년도 더 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인류 진화 역사가 뭐 300만 년 됐으니까 그 정도 된 인류의 태고적 질문에 대한 20세기의 모범 답안입니다. 이 표준 모형이 20세기의 모범 답안. 그런데 이 소립자들이 이렇게 뭐 좌우 대칭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어떤 대칭 관계를 만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대칭 관계를 만족하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칭성이 있다는 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울에 비친 모습과 내 모습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대칭 관계에 있다는 거는. 근데 소립자 세계에 그런 수학적인 대칭성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질량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필이면. 근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전자나 쿼크나 뭐 이런 것들은 질량이 있어야 된다는 걸 실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질량이 생길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그 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좌우 대칭 이런 것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이 표준 모형이 실제 자연 세계를 정확하게 기술하려면 이 대칭성을 어떻게든 깨야겠죠, 그죠? 대칭성을 어떻게든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을 깨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어쨌든 미시 세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대칭성이 있지만 결국은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깨졌다. 이게 사실은 핵심 아이디어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대략적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은 또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장이 왼쪽에 있죠. 간은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은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면 거북해요. 여러분 야구 경기 보면 1루, 2루, 3루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 있죠. 그죠? 운동 경기 트랙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약간 거북하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편해요. 현실 세계에서 좌우 대칭이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고, 깨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한 방향은 편하고 반대 방향은 거북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거북한 현상, 그 거북한 모습이 실제로 소립자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수학적으로. 대칭성이 깨져서 뭔가 거북함이 생긴다. 그 거북한 정도가 질량으로 나타나요. 대칭성이 완벽하다면 이쪽이나 다 똑같겠죠. 그죠? 둘 다 자연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칭성이 깨지면 한쪽이 거북합니다. 그 거북한 정도가 질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힉스 입자라는 겁니다. 그 힉스 입자가 도입이 돼서 대칭성을 깨서 거북함을 만들고 해서 질량을 만들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불려요. 이 힉스 입자의 별명이 바로 신의 입자입니다. 이 힉스 입자와 힉스 메커니즘은 표준 모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원래 아름다운 수학적 대칭성이 있는데
예, 그걸로 소립자를 기술을 하면서도 그 대칭성이 현실에서는 깨어져서 질량을 가지게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힉스 입자가 한 50년 전에 예측이 됐는데 그 50년 동안 실험적으로 발견이 안 됐어요. 표준 모형에서 쿼크니 전자니 뭐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많은데 그건 전부 다 20세기 다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힉스 입자만 발견이 안 됐어요. 50년 동안이나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작년 2012년 7월 4일에 유럽의 세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입자 연구소에서 마침내 힉스 입자를 관측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이 원래 힉스 입자의 아이디어를 냈던 벨기에 프랑스 앙글레르와 피터 익스, 영국의 피터 익스 두 분이 올해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노벨상을 힉스 입자를 발견하고 이듬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표준 모형이 실험적으로도 완전히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검증이 끝났고 그 2500년 된 우리의 주제,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종지부를 한번 딱 찍은 거예요. 깃발을 그냥 한번 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역사에서 201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로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근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표준 모형을 실험적으로 완성을 했고 힉스입자를 봤다. 이렇게 한번 마침표를 찍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금 첫 번째 관문을 열어젖히려고 하는 이제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옛날에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영국에 그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발전기 원리를 발견을 해요. 그때 영국의 그 재무장관이 패러데이한테 와가지고 그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그랬더니 패러데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왕 폐하께서 여기에 세금을 매기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20세기는 전자혁명의 시대죠, 그죠? 그 혜택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전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자에 대한 제어력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원자핵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어력이 높아진 덕분에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힉스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제어력이 높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과학이라고 하는, 특히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지성의 프론티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프론티어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프론티어입니다. 그죠? 전기가 있던 세상하고 없던 세상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인터넷이 있던 세상과 없던 세상은 비교가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던 세상하고 없던 세상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론티어라고 하는 것은. 프론티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지금의 체계에서, 지금의 패러다임 속에서 조금 더 편리한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편리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프론티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압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정말로 힉스 입자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되는 날이 올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대한민국 R&D 대전인데 이렇게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온 우리 과학자들의 역사, 그리고 2012년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있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